프린트물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저는 복식 연구가는 아닙니다. 석박사를 다 중국 고대 정치사로서 받았고, 중국 고대 정치사에서 지난시대 부분이 저의 원래 전공인데, 그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에서 보이는 그 유물들과 또 중국 쪽의 고고학의 출토 유물들을 비교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당시에 중국의 유물들이 우리나라의 그 한민족의 유물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다는 것을 제가 인식했고, 귀국하고 나서도 대단히 많은 그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 역사는 정치사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회생활사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그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그 서술된 내용들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사 부분도 특히 이 고대사 부분은 식민사관이 거의 80% 이상 드리워진 채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사 쪽에 실제로 문헌 자료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손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찾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 출토 유물들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고조선의 많은 무덤들, 또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여러 나라들의 이런 그 무덤들에서 나오는 출토 복시, 그것이 실제 문명사로서 우리의 고대사를 갖다가 재확인하고 또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복식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그 우리 복식 연구를 보면 거의 다가 삼국시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와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이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조선 시대에 우리 문화의 원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연구가 대부분이 그 삼국시대부터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삼국시대는 여러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웃나라와 대단히 그 접촉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식민사관의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의 문화는 복식 문화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북방이나 중국에서 왔다는 그 선입관이 전제된 연구를 해방 이후 해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런 그 사실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중국이나 북방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겠지.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방학이 가까워지면 몽골이라든가 또 바이칼호라든가 또 저 독립국가 연합 지역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서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든가 문화의 어떤 기원 이런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이제 고조선 강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그쪽에서 우리에게 문화가 온 것이 아니라 저도 몽골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답사하는 경험이 있습니다만 몽골에도 내몽고 자치구 일부는 고조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언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또 다양한 그 복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남아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복의 재료에서부터 또 모자에서 신발에 이르기까지 우리 복식 문화의 원형을 주변 이웃나라의 것과 비교해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가 이웃나라에 영향을 준 것을 한류라고 한다면 한류 현상은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내용을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식 문화 가운데서도 특히 고조선의 갑옷은 이웃나라에 대단히 많은 그 영향을 주었고 실제 그 변천사에서 대단히 우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복 재료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선사시대부터 사용했던 것이 가죽이나 모피 이런 것을 꼽을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신석기 시대 시작 연대는 중국의 황하유역보다 우리 한반도나 만주의 한민족의 신석기 시대 시작 연대가 훨씬 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 북한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했었는데 그 평양이나 또 제3지역에서 학술회의를 할 때마다 북한학자들은 실제로 중국 학자들에게 어떤 그 동북공정 문제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대신 좀 많이 연구하고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거기서 신석기 시작연대도 중국의 황하유역이 4대 문명의 발상지에 속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제주도 그 고산리 유적이라든가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 유적 이런 것들이 우리 남쪽에서만도 훨씬 그 황하유역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학자들이 그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중국을 빼버리고 우리가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불편하니까 같이 5대 문명의 발상지로 해서 들어가는 게 어떠냐고 그런 그 이야기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 연대가 앞서기 때문에 그 가죽이나 모피의 사용 또 그것의 가공 그 기술 이런 게 훨씬 더 발달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교단에 선 지 한 20년이 되는데 15년째 되는 해부터 중국 쪽에서 고조선 유물을 출토하고 발굴 보고서 낸 것에 고조선의 유물인데 그 청동기 시작연대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등등 과학적인 연대 측정을 한 결과가 BC 25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지금 교과서 바뀐 지 얼마 안 되지만요. 또 바뀌겠다고 또 이야기한 지가 2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약간 그 도신 거는 아닐까. 지금 교과서가 다 8, 9세기로, 그 당시엔 8, 9세기 돼 있었고요. 최근에 10세기로 돼 있다가 지금 이제 20세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도 양평, 양수리 유적이라든가 전남, 영암, 창천 유적, 이런데 이미 청동기 그 연대가 24세기까지 올라갔죠. 북한도 이미 25세기 그 유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남한 학자들이 북한의 그러한 연대 측정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동북공정에 대처한다면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공부는 하지 말았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중국에서 고조선 유물을 출토하고 25세기로 BC 25세기로 연대를 발표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고조선 유적이라고 정확히 그들은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고구려 유적을 발굴해도 이름 모를 북방민족의 것, 아마도 부여족의 것, 아니면 고구려족. 왜냐하면 출토된 무덤에서 출토된 많은 고고학 자료들의 양식이 고구려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고구려 양식은 결국 부여 양식하고 또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놨을 때 그거를 우리 학자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거를 왜 이것은 그 당시에 몇 세기의 그 유적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고구려가 이 지역을 그 다스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고구려의 것이라고 우리가 재해석해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물건을 다 남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동북공정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건 니네 거다 하고 남에게 갖다 오히려 바치는 그런 연구를 지금까지 해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그렇게 본다면 이미 남한에서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24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매년 1세기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고고학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청동기 시작연대는 지금 많이 올라가서 10세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전에 20세기까지 교과서를 바꾸겠다. 그게 괜히 바꾸는 거겠습니까? 정확한 연대를 규명할 만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작연대가 중국이 2200년이거든요. BC 2200 내지 300년인데 우리가 한 2500년
또는 뭐 아주 부파한 학자들은 26세기까지도 보긴 하죠. 근데 아직까지 그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300~400년 또는 200~300년 앞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쟁의 도구에 있어서는 생활 도구를 떠나서 전쟁 도구에서는 뭐 뼈나 뿔이나 조개껍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는 그 부족과 또는 나라와 청동이나 뭐 다른 어떤 예리한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와는 사실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그 핵무기를 갖지 못했는데 우리만 핵무기를 가진 거나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이따가 갑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무기가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의 수출국이었고 외화의 보유국이었다는 그런 그 내용을 연구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생산 도구도 뭐 예리한 송곳이라든가 바늘이라든가 뭐 칼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되니까 이 가죽과 특히 모직물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조선에서 생산했던 가죽은 뭐 특수한 고급 가죽들도 지금 현재는 멸종한 그런 동물들도 많습니다.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의 가죽이 있고 특히 그 저기 사진에 저 첫 번째 아주 예쁘게 생긴 이 짐승이 담비입니다. 근데 이게 담비가 종류가 저렇게 황금색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흰색, 검은색 세 가지 종류라고 하는데요. 남한에서는 남북한이 다 천연기념물로 돼 있습니다만 그 한 7, 8년 전에 충남 서산에서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멸종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흰색 밍크털은 제가 그 여쭤본 바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그 털이고 흰색 그 밍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흰색 담비의 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뭐 대관식이라든가 이런 걸 거행할 때는 바로 이 동아시아 쪽에서 특히 그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하고 뭐 신강 뭐 이쪽 지역에서 아마 이게 그 잘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흰색 담비의 털을 수입해다가 사용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옆에 있는 표범이라든가 이런 털이 이제 특수 가죽으로서 굉장히 중국에서 선호하는 그런 그 가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모직하면은 유럽을 생각하고 우리가 설마 모직옷을 고조선 시대에 입었을까? 그래서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질문해 보면 그 개천절 때 단군 이 옷 입으신 모양을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그게 잘못 그려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흰천을 이렇게 두른 그런 스타일이나 아니면 어떤 학생은 아예 뭐 아담과 이브처럼 살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직이 대단히 발달해서 이웃나라에 수출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금방 와닿지 않는 것처럼 표정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모직이 특히 그 고조선 시대에 대단히 발달을 해서 지금은 멸종했는데 갈치라고 하는 그런 그 새가 중국 문헌자료에 보이고 그 새가 공작새처럼 굉장히 크대요. 근데 코발트색의 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목축업을 해서 집에서 이 닭처럼 키웠나 봅니다. 이따 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크가 속옷까지 다 겉옷까지 기본이고 그 위에 이 모직으로 된 옷을 입고 부여 쪽은 그 동부여나 북부여 다 위에 좀 북방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걸 입고 그 위에 이제 담비 코트를 누구나 걸치는 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그 옷이었죠. 근데 중국은 굉장히 발달했을 것 같지만 진시황의 통일 정부 때도 이 모직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푸대자루처럼 짰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입는 옷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그 다음에 한 고조 유방이가 서한 제국을 건국했지만 대단히 초기에 가난했고 경제가 아주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이 모직을 활성화시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초에도 이 모직을 중국에서 지배계층들이 우리 쪽에서 끊임없이 그걸 수입을 하니까 수입을 금지했죠. 한 고조가. 그러니까 밀수를 통해서라도 이걸 지배계층들이 갖다 입었던 그런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모직물이 반갑게도 길림성의 성성초 유적이라고 하는 데서 고조선 그 모직물이 나왔습니다. 조각이. 이거는 동북궁정이 시작되기 이전의 발굴 보고서이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은 고조선의 모직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모직물이 양털과 개털을 섞어 짠 걸로 그렇게 밝혀졌고요. 분석해 본 결과 중국 학자들의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그 수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직에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청동기가 발달했고 또 신석기가 앞섰기 때문에 이 모직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생산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양탄자가 신라의 양탄자입니다. 우리가 그 온돌 생활을 했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그 위에서 또 자식 생활을 하죠. 그래서 깔개나 덮개로서 이 모직이 발달하면서 양탄자를 대단히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양탄자의 종류도 삼국사기에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뭐 백제나 고구려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 36년간 통치 기간 동안 이 양탄자란 양탄자는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면 신라 이 양탄자, 백제 양탄자, 고구려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있는지 제가 정창원이라고 하는데 다 들어가 있고 가끔 전시할 때 이렇게 한두 개씩 보여서 그때 도록에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스캔해 놓은 그런 그 상태인데 이게 처음에 복식하는 분들 연구에서는 페르시아 뭐 이쪽에서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양을 조사해 본 결과 또 직조 방법에 대해서 정창원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신라 고유의 문양이며 우리 고유의 카페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평양에서 출토된 그 허리띠 장식 그 빠클인데요. 좀 상세하게 보이질 않는데 그 중국 학자들은 이거를 평양에서 출토됐다고 자기네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가 이제 실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양 쪽에 낭랑군이 한사군에 낭랑군이 있었다고 보통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굉장히 두꺼운 낭랑에서 출토한 유물들을 어느 해 여름방학 내내 그것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일단 모든 복식 유물들은 고조선의 것이었습니다. 중국 한대의 것도 몇 개 있지만 그건 동한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한사군과는 관계가 없는 나중에 흘러들어온 그런 유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물건도 고조선의 허리띠죠. 고조선의 빠클인데 이게 금실로 0.2mm의 금실을 뽑아서 그걸로 계속 이렇게 문양을 짜놓고 안에 몇 개의 보석을 박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의 기술로도 이 빠클을 재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고조선의 청동 거울의 뒷면에 있는 기하학적인 문양 그것도 지금 역사 스페셜 같은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기하학적인 문양을 복원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주물에 부어서 만들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당시의 청동 가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 우리의 기술로서도 아직 재현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선사시대부터 마직물은 존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토된 한반도와 만주 쪽의 직기하고 신석기 시대 유물입니다. 중국의 넓은 지역에 신석기 유적에서 출토된 직기 가운데 한반도 쪽에서 출토된 게 연대가 좀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조 기술도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지금 많은 복식책들이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앞에 요 두 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직기인데 지금 이 안동 박물관에 있는 안동 배틀처럼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각도가. 근데 요쪽에 세 개의 그림은 중국의 화상석이나 이런 서적에 남아있는 건데 경사도가 대단히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가파르고요. 이것도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경사도가 대단히 거의 한 80도 정도로 가파르고 이건 역시 경사도가 대단히 가팔라서
우리와 같은 이런 그 안동 배틀의 그 지금의 형태가 고구려 고분벽화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변천사가 거의 몇천 년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이 직기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직조 기술이 중국과 차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유물에서 나온 직기가 바로 이 수평의 양식을 복원하면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요 사직물이라고도 쓰고 가로하고 또 누에실천,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비단, 주단, 명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쓰고 이렇게 복잡한 명칭을 가로 해놓고 또 빨간 표시도 해놓고 이랬냐면 그만큼 저로서는 대단히 고민하던 그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비단 하면 비자가 붉은 비거든요. 단은 이 실크 중에서도 두꺼운 감이,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불이나 뭐 요 그런 껍데기 하던 그런 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단, 이 종로에 주단집이 많은데 주단도 색은 다양하지만 결국 두꺼운 실크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요즘 여자들의 한복이 이 종로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것도 다 얇은 감이지 않습니까? 그 감을 대야지만 되는 그런 그 얇은 감인데 그것도 실크 종류인데 이미 그런 실크가 고조선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말로 된 실크의 명칭이 있었을 텐데 우리 민족이 문제점은 외래적인 걸 너무 선호하다가 우리 것을 버리고 명칭까지 아마 잃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주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견도 두꺼운 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크의 총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북한학자를 만나서 거기도 그냥 비단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또 북식 쪽이 그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학자들과 제가 만들어낸 건 누에실천이다. 다음에 만났을 땐 너희도 좀 명칭을 만들어서 이거를 통일되기 전에 공유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전부 이제 명칭은 그렇다고 치고요. 비단 그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다 왔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연구해 나가면서 청동기가 앞서고 신석기 시대도 앞선다면 실크가 중국에서 왔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그 자료를 찾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그 북한학자 중에 조이승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지금 그 김일성 대학과 사회과학원에 계신 분인데 그분의 스승이 김석형이라고 일제 식민사관을 걷어내려고 월북한 다음에 북한에서 대단히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그 조이승 씨를 제가 만나서 책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글쎄 북한에서 위치는 어떤지 모르는데 일본에 자주 가시고 갈 때마다 좀 만나려고 하면 영화를 찍으러 갔다 그러는 거 보니까 김정일하고도 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경도대학에 자주 나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을 수 있었나 본데 경도대학에 지금 그 낙랑군이 위치했다고 일본 학자들이 주장했던 평양에서 일제 그 통치하에 발굴된 실크가 대단히 그 다량입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이제 북한학자들에 의해서 또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됐고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북한학자들이 출토하고 실크의 성분 분석을 하고 직조 기술을 분석하고 염색 기술도 분석을 해서 굉장히 상세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조이승 씨가 일본 경도대학에 가서 찾은 거는 그때 일본 사람들이 평양 부근에서 바로 그 낙랑 구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굴해낸 실크를 경도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그거를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에의 DNA까지 분석을 해놓고요. 대단히 치밀한 침략자들이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염색 기술, 또 그 다음에 뭐 직조 기술, 뭐 그 다음에 날실, 시실의 어떤 그 수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걸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표를 바로 그 조희승 씨가 아무나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입수해서 그거를 자기 책에다가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와서 저는 중국 쪽에
같은 시대에 바로 그 낙랑 쪽에서 출토됐다고 하는 실크와 동시대에 중국에서 출토된 중국의 전 지역의 실크를 성분 분석해 놓은 그 발굴 보고서들을 찾아서 비교 그 분석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누에의 DNA가 다르고요. 그 실크 생산이 시작된 연대는 BC 2700년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미 양잠을 하고 그 자연 그 뽕누에가 그 뽕잎을 먹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이미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들이 BC 2700년경에 양잠을 시작하고 그 실크를 생산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실크를 생산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거의 같은 시대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도 고고하게 출토 자료 이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누에의 DNA가 다르고 직조 기술이 다르고 그건 아까 직기가 다르니까 자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염색 기술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을 그 과정에서 50%까지 남겨놓으면 실크가 가장 염색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그걸 지키질 못했는데 고조선 그 출토품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모든 실크가 다 지켰다고 하는 점이 참으로 놀랍고, 그 다음에 그 우리와 직조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짜여진 그 문양이라든가 이런 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실크만 보더라도 낙랑 쪽에서 평양이 낙랑군 한사군의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실크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실크로도 낙랑군 한사군의 위치는 북한 지역의 평양 뭐 이쪽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를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참 즐거웠던 것은 중국의 경우는 이 실크를 지배계층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고조선 때 이미 대중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자료에서 나옵니다. 중국 문헌 자료에 보면 동인은 토착민으로서 더 금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비단 금자 그 금이라고 하는 그 실크가 굉장히 그 중국에서는 고급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누에의 실을 색깔을 들여서 무늬를 넣어서 짰고 그 위에다가 또 꽃무늬가 있는 데다가 실크실로 술을 놓아서 그걸 입체감이 나게 만든 아주 굉장히 화려한 그 옷감인데, 그거를 고구려는 누구나 다 입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고구려 사람 하면 금을 입은 사람들 하는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인 그 천남생이 중국에서 죽을 때 그 세워진 그 비석에도 금의 옷을 입고 늘 고구려를 그리워하다 죽었다는 그런 그 비문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이게 안악삼호분입니다. 이 안악삼호분은 해방 이전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중국의 망명객인 그 동수의 묘라고 묵서명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불과 한 5년 전부터 남한의 일부 학자들이 고구려 왕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북한 학자들은 처음에는 고국원왕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 남평양 유적지 발굴과 함께 미천왕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지금 남북한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남한의 학자들은 주로 식민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망명객인 동수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식을 통해서 과연 이 묘주가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본 바에 의하면 일반인들의 옷도 중국과 같은 옷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 구당서에 보면은 고구려 왕은 백나관을 썼는데 백나관 앞에 금으로 장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작아서 그렇지 이 관 앞에 이마 위에 금으로 테두리가 흐릿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깃부분에 조금 이따 청동 단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동으로 또는 이분은 뭐 금으로 하셨겠죠. 근데 금으로 된 이 단추 이런 것들이 이 묘주 부인의 이 옷과 소매에 함께 다 달려 있고요. 특히 여기는 좀 불분명한데 이 옷걸음이 이 두 사람의 옷, 그 다음에 다른 그 벽화의 행렬도라든가 뭐
많은 그 부분에서 옷걸음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옷걸음은 중국이나 북방 지역에 없는 우리 민족만이 갖는 반만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여밈새의 고유 양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걸음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는 중국의 망명객인 이 동서의 묘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단정을 하게 되고, 특히 행렬도에 대단히 많은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 갑옷의 형태가 고조선 갑옷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말갑옷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갑옷 행렬대에서 보이는 갑옷과 말갑옷은 중국이나 북방 지역과 완전히 이따 보시면 알지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식을 통해서 보면 안악사모부는 바로 그 고구려 왕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직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 그 복식사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왜곡이 됐을까? 참 제일 기가 막히게 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문익점 선생이 부뚜껑에 몰래 목화씨를 들여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실크도 이미 그때 직조했는데 왜 면섬류가 이 고려시대에 와서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문익점 선생은 당상관으로서 꽤 높은 관직을 가진 분으로서 원나라를 갔는데, 중국은 어디 가도 그 넓잖아요. 목화밭도 끝이 안 보이는데 그 목화씨 몇 개를 몰래 가져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자료를 다 뒤지기 시작했는데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두 군데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목화송이가 큰 목화가 있어서 그 씨를 몇 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다.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뚜껑에 몰래 이걸 넣어가지고, 저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왜곡이 됐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역사를 학생들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쳐 가야 되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자세히 그 연구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중국도 송나라 초기까지는 목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그 원나라 때 그 전 지역에서 생산한 그 목화는 인도면입니다. 인도는 열대 기후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열대는 별로 없고 맨 밑에 광동성이 아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그래서 목화를 키우려고 인도면을 가져왔는데 개체 변이를 일으키지 못하고 계속 죽었던 거죠. 그게 이제 송나라 말기에 가서 확산이 됩니다. 자연이 살아남아가지고요. 그게 이제 원나라 때 가면은 문익점 선생이 갔을 때는 전 지역으로 확산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목화가 없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고조선 시대부터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의 문헌자료상에서는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사만 중심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목화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처포라고 하는 것을 고구려나 신라가 다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처포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기 위해서 찾은 자료는 어느 사찰에 있는 불경입니다. 당나라 때 쓰여진 그 불경인데요. 그 불경에서 이 백처포가 바로 목화라고 하는 거를 면섬류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보다 발달해서 이 면과 실크, 당시 실크가 대단히 대중화됐고 대량 생산됐기 때문에 면과 실크의 합사섬유인 면실크를 이미 생산을 했습니다. 그 삼국사기는 정확하게 그거를 밝히고 있고, 당나라 태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쪽에서 오는 그 백처포를 굉장히 선호했다고 하는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두보와 같은 시인은 이 백처포를 그 흰색 실크보다 아름답다고 시까지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왜 문익점 목화전래 이전에 목화가 없는 걸로 됐을까? 그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삼국사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래 키우던 그 목화는 초면 야생면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면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목화송이가 버들깨지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산량이 작은 거죠. 아주 커야 소주잔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문익점 선생이 들여온 거는 주먹만 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은 거를 우리 민족이 선호하고
우리 고유의 것을 버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언제 이게 버려졌을까? 그걸 찾아보니까 고려시대까지는 이 야생면인 백초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과의 전쟁에서 대가로서 몽골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건을 요구할 때 이 백첩의 시, 그걸 요구했던 자료가 고려사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는 남아있는데 이후에 이것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라진 요인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생면인 이 백초포는 버들깨지처럼 그렇게 작은 생산량은 같지만 불순물이 없고 그만큼 그 품질이 우수해서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면직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관념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모 신문사에서 저보고 우리의 면섬유가 고려시대부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아주 쉽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사진 자료하고 써서 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신문이 나올 거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문씨 문중에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법정에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정에 쓰는 시간에 제가 연구를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게 책으로 나왔으니까 저는 법정에는 쓰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물 재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한서 동이열전에는 이 동이가, 이건 우리 한민족을 얘기하죠. 토착인이고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변이라는 그런 모자를 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금으로, 비단금자죠. 금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여기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부터 이 변이라는 모자는 이렇게 위에가 삼각형 모양을 한 그런 모자입니다. 이걸 이렇게 머리 위에 다 썼을 때는 여기 관끈을 이렇게 해서 여기 묶어내렸는데, 이거는 백제의 토기편, 백제의 기와장에 있는 거를 바로 이건데, 부여박물관에 가면 이게 기와가 있습니다. 이거를 탁본한 거고요. 이거는 동부여의 유적에서 나온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인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신라의 토우들이 쓴 초기, 신라의 초기 토우입니다. 신라 후대로 가면 진덕여왕 2년 때는 고구려하고 백제는 참 대단합니다.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멸망할 때까지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자부터 요만큼도 우리 고유의 복식 양식을 거슬리질 않습니다. 외래적인 걸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신라의 경우만 진덕여왕 2년에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관복을 들여오고 한 2년 있다가는 일반인들도 다 중국식의 옷을 바꾸기 때문에 신라의 토우도 후기 진덕여왕 2년 이후에 만들어진 토우는 완전히 중국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에 대해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금관도 그때부터 신라에서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중국 옷에다가 신라 금관과 거기에 걸맞는 귀걸이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또 그때부터 만들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고구려 왕릉 등에서 출토된 그런 모자 쓴 그런 양식이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고조선을 계승했기 때문에 고조선에서 사용했던 모자를 고구려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석기 시대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라는 모자, 이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이런 인형이 나왔는데 뿔로 된 건데요. 이런 모자를 써 있고, 이게 범위구석 유적에서 나온 것이고, 하여튼 이런 선사시대부터 고구려 초기 무덤의 양식에서 거의다가 끝에가 삼각형 아니면 둥글린 또는 끝에가 양쪽으로 각이진 그런 모자의 양식이 이 동부여의 유적이나 고구려 유적이나 고조선 유적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북부여 실제 남아있는 자료 가운데 백제, 신라 모두 이 고구려 벽화의 무용촌 같은 데서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뭐 새 날개의 털 또는 깃털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 꽂는 그런 그 모습이고, 이걸 이제 지배계층들은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라에서도 모자에 그 진덕여왕 2년 이전까지는 새깃을 꽂았고요. 그래서 한반도 만주에 우리 한민족이 모두 이렇게 새깃을 꽂는 동일한 풍습을 가진 것은 고조선의 풍습을 이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는 이 새깃 같은 금판으로 된 이것은 광개토대왕릉에서 나온 것이고, 밑에는 절풍이라고 하는 모자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상투만을 덮는 그런 절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복식 연구에서 또 고고학 연구에서 그 고구려는 금관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광개토대왕릉에서 이 발굴 보고서가 중국에서 물론 발굴했습니다만 나온 지가 한 3년밖에 되질 않는데, 이것을 금관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조그마니까. 근데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남자 어르신들 상투를 찌고, 맨상투가 보기가 그러니까 그 상투만을 덮었는데, 보통 때는 뭐 가죽이나 또는 실크, 자작나무 껍질 이런 걸로 만든 걸로 덮었고요. 그건 신라나 백제 다 똑같습니다. 이미 그 신라의 많은 무덤들에서는 그런 조그만 절풍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가 조금 각이 진 그런 모양인데 상투만을 덮었던 그런 그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절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진짜 그 우리 절풍의 모양을 금관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리 고분벽화에 보이는 절풍인데요. 요거를 요쪽으로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 상투만을 덮기 때문에 이 머리 전체를 다 쓰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요 겉에 있는 거는 거기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걸어 다닐 때나 말을 탈 때나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관끈을 매지 않은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 부분이 이 A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고정장치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게 고구려 사신이 당태종을 만나러 갔을 때 쓰고, 당태종 그 곁에 있는 중국 최고의 화가인 염립본이 그린 고구려 사신도인데요. 거기에 갈 때 쓴 모자는 새 깃털을 꽂았지만 전체를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끈을 밑에다 묶었고요. 이분은 같이 갔던 백제 사신인데 역시 윗부분이 둥근 약간 좀 삼각형 모양을 한 그런 모자를 이 관끈을 묶어서 썼습니다. 그럼 이 안에 부분을 금으로 만들었을 때는 어떠냐면, 이게 금관총, 신라 금관총에서 나온 조그마한 절풍입니다.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것은 바로 이 정수리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똑바르면은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이 부분을 금으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마총에서도 보면은 그 수북한 삼각형 모양의 모자를 쓴 사람이 관끈을 묶은 그런 그 모양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금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자들의 양식은 신석기 시대부터의 아까의 변천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이나 북방은 이런 모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출토품도 그렇고 실제 문헌자료도 이런 모자를 썼다는 기록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는 사실 금관의 세계적인 종주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색 있는 금관의 양식을 가진 금관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 나라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관의 종주국인데 지금까지 금관 연구가 너무나 되어 있지는 않고, 제가 기가 막힌 것은 경주 박물관의 그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선생님도 아실 수 있는데, 우리의 금관은 신라의 왕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방의 샤먼의 관을 신라가 받아들여서 이 사슴뿔의 양식에서 이 신라 금관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또는 중등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학습 자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라가 사슴을 데리고 오는데 북방의 사슴이고, 그 사슴이 한 바퀴 돌더니 금관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명도, 제가 아직 박물관을 못 가봤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북방에
시베리아의 샤먼의 관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금관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금관의 안에 쓴 바로 이게 전체 금관이고 이게 한 세트지 않습니까? 이 속에 쓴 거는 겉에 이 태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투만 덮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때는 왕도 이런 관을 쓰다가 금관은 의식을 거행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죽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장례용으로서 사용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조그매서 머리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거우니까 왕이 보통 때 이게 쓸 수가 없다는데 여자들의 가체가 이 금관보다 어여머리라든가 뭐 이런 옛날에 뭐 대관식을 우리도 거행하거나 뭐 궁중에서 쓰는 그 어여머리라든가 떡꽂이머리 이거는요 이 금관의 3배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그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쓰던 그 모자는 이 금관보다 더 무겁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런데 신라 왕이 이거를 쓸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연구해서 이 높이 세움 장식 이게 흐들흐들해서 아마 이게 걸어 다니면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는데 여기는 상세히 안 돼 있습니다만 여기다 도듬 이렇게 꼭꼭꼭꼭 찍는 그런 양식을 쭉 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거기를 양쪽을 계속 찍어 내려가면 옆에가 밀집해지잖아요. 금속이. 그러면서 그게 단단하게 서질리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기법을 신라인들 또 고구려 백제가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 고조선 때부터 계속 써왔던 이 모자를 속에 그 상투만을 덮는 거를 금관은 금속으로 만들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 양식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겉에 세움 양식은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민속학 쪽에서 연구하시는 임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신라의 건국신화 이게 바로 계림을 상징한 기말지 신화의 이 건국 신화와 맞물려서 해석을 한 그런 연구가 현재 유일하게 우리 정체성을 갖는 연구로서 나와 있고 아직까지 신라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부터 경주박물관까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어느 날 왕이 쓰던 모자를 버리고 북방의 샤먼의 영향을 받아서 모자를 만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등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고학의 출토 자료와 변천사를 통해서 바르게 인식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지금 콘텐츠 개발이다 뭐다 대단히 우리가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되는데 실제 이 기본 학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 지역은 제가 볼 때 금관을 제대로 콘텐츠화해서 경주에 어디를 가도 이게 금관으로 상징이 되고 번쩍거리는 도시가 마련되기만 하면 그것 또한 좋은 관광자원이 아닐까. 미국 사람들은 역사가 짧고 그러니까 뭐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아메리카에 올 때 밟았던 뭐 플리머스 바닷가의 어떤 돌을 굉장히 신주탄지처럼 모시는데 사실 그 돌을 밟았는지 옆에 돌을 밟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귀중하게 학생들에게 역사성을 부여하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 양식 또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가 금관의 종주국임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광개토대왕 등에서 나온 광개토대왕이 상투에다 썼던 관입니다. 이 겉관은 이런 조각조각이 뭐 이 관태둘레도 대단히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거를 잘 복원하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썼던 금관이 복원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물건이 우리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발굴 보고서를 받아보면서 이게 바로 그 절풍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도 이게 절풍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머리 쪽에 있던 어떤 장식품 이런 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는 아직까지 고구려는 금관을 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금관의 양식이 결국은 신라와 백제에 영향을 주어서 금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대상으로요. 그런데 고구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풍에다가
아까는 이렇게 새깃 같은 거를 금속으로 만들어서 꽂았는데 이러한 양식을 관에다 꽂기도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요 밑에 구름 문양, 이렇게 구부러진 문양, 이거는 고조선의 많은 유적에서 이런 양식들이 다른 작식품에도 나오고요.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돌 요렇게 구름 모양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뭇잎 모양, 이것은 고조선 초기 BC 25세기 그 귀걸이 모양에서부터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앞선 연대 유적은 동아시아에서는 현재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무덤이냐면요, 이것보다 연대가 훨씬 후대인데 요녕성에 있는 북연의 풍소불 묘에서 바로 이 관식이 나옵니다. 우리의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연대가 훨씬 뒤에 오기 때문이고, 이 양식이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양이나 소의 머리로서 이 북방민족들은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고구려의 관 양식이 이웃나라에 준 영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에 대해서 발굴 보고서는 이름 모를 북방민족의 관식, 아마도 고구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중국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당시대를 조명해보면 고구려가 그 땅을 점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고구려 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유물은 우리에게 없지만 사진 자료라도 고구려 그 룸에다가, 방에다가 고구려 관식으로서 이것을 장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모자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아까 제가 지금 절풍, 삼각형 모양 이런 모자가 중국이나 북방 지역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은 우리가 고조선이 2000년간 그 존속했던, 저는 기원전 2333년부터 고조선이 건국했다고 보는 그런 문헌 자료보다 조금 앞선 것으로 봅니다. 이 실제 고고학의 출토 유물에 따라서요. 그런데 2000년간 존속했다고 보면 우리는 한 국가가 들어서서 2000년을 존속했는데, 당시의 중국은 최초의 왕조가 상나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진시황의 통일정부, 한 고조 유방에 의한 한제국, 이렇게 끊임없이 멸망하고 들어서고 대단히 그 혼란기를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나라들은 어떤 모자를 썼는가? 이게 상나라 귀족의 모자인데 위에 머리가 그냥 나오는 이런 둥근 모자를 썼고요. 이건 주나라 귀족인데 굉장히 높이 전체를 다 쓴 그런 모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상나라 귀족을 옥으로 만든 인형인데요. 이 머리 앞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모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악사모분에 보이는 동수라는 사람, 또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의 모자인데, 이게 중국의 책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해서 안악사모분은 중국의 망명객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그 주장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좀 지금 희미합니다만 위에 덮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덮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덮개 속에 또 이렇게 다리를 놓았다고 하는 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긴 그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크게 하나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요, 일반인들도 바로 여기 삐져나온 부분이 상투를 틀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를 쓴 다음에 머리 뒷부분이 삐쳐나온 거죠. 그래서 중국은 상투를 쪄도 밑에 머리를 남긴다거나 후대에 와서 상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고조선 당시의 고구려 또는 당시의 중국의 복식에서는 머리가 다 뒤에가 삐져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다 이게 뒤에가 올라가 있고요. 그러한 아까 옷고름을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것에서도 안악사모분의 묘주의 국적은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에 대해서, 모자는 끝내고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빨리 속도를 좀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학문을 하면서 우리말로 학문하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모든 문헌 자료는 중국 쪽에 남아있는 것이고 중국은 자기네들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의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참 연구할 때 애로점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쉽게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쉽게 정리를 드리면 우리는 여자들은 반드시 치마 속에 지금처럼 그대로 우리가 몇천 년을 이어온 겁니다. 물론 조금씩 그 모양의 변천사는 있습니다만 치마를 입고 바지를 입고 또 치마가 주름 치마인 경우에 고구려는 밑에 맨 끝에 단에다가 이렇게 선을 둘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치마를 여자나 남자나 다 입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바지는 밑이 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마를 겉에 이렇게 긴 두루마기 자락처럼 길게 해서 밑에까지 내려 입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 남자분들은 바지 밑이 반드시 막힌 바지를 입고 저고리를 입고 지금처럼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고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고분벽화에서 여기 여성들이 긴 옷을 입었는데 밑에 주름치마가 보이고 주름치마 밑에 하여튼 단을 한번 두르고 바지가 입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악사모분에 보이는 남자 의장 기수도에 보이는 건데요. 역시 웃옷과 아래옷,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는데 지금까지 복식 연구에서 우리의 바지와 치마는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지는 북방에서 왔고 치마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옷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도서관에 가보시면 알지만 복식사 연구책이 엄청 많습니다. 그 무수한 논문과 몇십 년 동안 축적된 모든 책은 다 우리의 옷은 중국이나 북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지는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바지가 통이 좁다는 거예요. 기마민족처럼 통이 좁은 바지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고구려 고분벽화 보면 북방민족들처럼 그렇게 통이 좁은 바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실크로 만들어 입었는데 북방민족들은 실크로 못 입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반만년 역사에서 만리장성 이북에 북방민족을 한 번도 물리친 적이 없고 중국의 경우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다 이민족의 지배의 역사지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북방민족들이 끊임없이 중국에게 요구한 것은 초기에는 비단이라든가 식량 등등이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비단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한 번만 달리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거를 주로 요구했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방민족들은 거의 좁은 바지에 가죽이나 모직으로 된 그런 것을 주로 입었는데 우리는 실크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재질에서요. 또 모양에서 북방의 신강 쪽에서 이따 말씀드리지만 주름이 많이 잡힌 한복 바지가 2차 돈의 순교 당시 석단기에 목이 탁 떨어져 나가는 그때 바지가 딱 주름이 이렇게 잡힌 한복 바지입니다. 그런 동일한 모양의 바지가 신강 자치구 쪽에서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 연구자들은 야 맞다 우리 바지는 북방에서 왔어. 근데 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북방에선 그렇게 넓은 바지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북방민족들의 선사시대부터 그 바지가 만들어진 당시대까지의 모든 복식 자료를 출토물들을 다 나열해서 분석해 보니까 걔네는 일자 바지입니다. 밑을 새로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굴곡이 없이 완전히 그냥 일자 바지를 변천사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바지가 거기 나타난 건데 그거는 신라의 바지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물건이 글로 갔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예가 서봉총이라고 혹시 선생님들 아시는지요? 신라 무덤 가운데 스웨덴의 왕자가 일제 36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딱 왔을 때 어떻게 신라 무덤 하나가 발굴이 되고 금관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만 그 금관을 스웨덴 왕자한테 집어들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꺼냈다고 해서 서봉총인데 스웨덴의 서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금관 끄트머리에 이 봉황새 같은 게 몇 마리 매달려 있거든요. 그 서봉총의 금관도 대단히 유명한데 지금까지도 우리 학자들이 그 이름을 안 바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은하부가 나왔는데 지금 그 은하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 원년이라는 연호가 있는데 그걸 일본 사람인 대단히 그 원로학자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연호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 연호인지 어디 연호인지 알 길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놓고 우리 학자들도 끊임없이 그 연호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는데 저는 그 서봉총의 그 명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서봉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내내. 그런데 그 연수라는 연호가 신강에 제가 써놓고도 고창국의 국문태왕 5년이더라고요. 그게 뭐 문서상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국문태왕 5년이면 624년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진평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고창국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 서봉청에서 출토된 은하부 겉에 고창국의 연호가 쓰여져 있는데 그 당시가 고창국에선 고창국 역사를 또 제가 쭉 그 중국 사서에서 훑어보니까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가장 강성할 때이기 때문에 신라와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신라 진평왕에게 선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확하게 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인지 서봉청이라고 그냥 쓰고요. 진평왕릉은 이상한 거 하나를 아마도 진평왕릉일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제사를 지내거든요. 다른 무덤에다가. 그런데 이 논문이 나오고 나니까 저한테 정말 맞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태까지 그거를 서봉총을 뭐 고구려의 연호일 것이다 뭐 끊임없이 그 연구하신 분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계신데 이 서봉총의 이 무덤에서 나온 금관이 거의 연대로 보면 가장 후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의 연대 이 신라 왕의 무덤의 측정에서는 이게 앞에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정확한 연대가 나왔는데요. 여태까지는 정확한 연대가 나온 신라 왕의 무덤이 없습니다. 금관이 나온 게.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서 나온 질그릇이다, 뭐다 이런 걸 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연대를 편년해놨는데 이거를 그분들이 받아들여 준다면 신라 왕 무덤의 편년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평왕릉을 찾았는데도 딴 데다가 계속 제사 지내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중국은 이게 진시황 통일정부 때 일반인들이 입던 옷인데 굉장히 넓은 질질 끌리는 바지를 밑에다가 이렇게 헝겊을 말아서 이 무릎까지 올려서 대고 이 바지는 밑이 터진 그런 그 바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의 선비들의 모습인데요. 선비와 종인데 위진남북조 시대는 지금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 것처럼 단상산이라는 약물을 많이 복용합니다. 그게 유행처럼 됐기 때문에 그 약물을 복용하면 겨울에도 막 굉장히 열이 난대요. 그래서 선비들이 굉장히 약물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저지를 한 그런 자료가 보이는데 이게 옷을 이렇게 풀어헤친 신선의 모습을 한 게 그 약물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복식 또 밑에가 굉장히 중첩된 이런 치마의 밑단 이런 것은 우리 이 윗부분에 보이는 고구려 복식에서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식은 하여튼 고구려, 동옥조, 백제, 신라, 부여 뭐 거의 다가 고조선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이걸 확대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당태종을 만나러 갔던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사신들의 옷에 신라 사신은 없는데 고구려 사신은
하트 모양이 거꾸로 된 그런 나뭇잎 모양의 장식을 이 붉은색 실크 옷에 여기저기 장식했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따 확대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조선 무덤에서는 어디든지 이 장식 단추가 나옵니다. 뭐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청동인데요. 물론 지배계층은 금이나 은으로 했고요. 이 청동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금보다 더 빛이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요녕성에 이 정가화자 유적이라고 하는 그 고조선 유적에서 이게 보시다시피 무릎이고요. 여기 밑에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뼈만 이렇게 보이는데 몇백 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무덤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안 올렸습니다만 이 웃옷의 전면이 몇백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재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발굴자들이 중국 사람들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표명한 그 단추의 지름을 그대로 해서 똑 동일하게 만들고 큰 옷을 만들어서 붙여보니까 한 6, 7가지 크기가 서로 다른 건데요. 큰 거는 이런 데 붙이고 작은 거는 이쪽으로 가면서 출토가 됐더라고요. 그대로 재현하니까 그냥 다 전면이 다 붙어요. 앞뒤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초기 갑옷의 형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나 칼, 창에 대해서도 방어 효과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옷을 입지 않은 군인들과 만났을 때 저기 번쩍거리는 그런 광채에서 경외감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헌 자료에도 우리가 실크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금, 은으로 된 많은 단추 같은 모양으로 장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전부터 저희가 춤추고 밤새도록 놀고 하여튼 지배계층을 불문하고 그런 집단화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월드컵 때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굉장히 질서 있게 행동한 것은 고조선 때부터 내려온 유전인자 DNA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근데 이 고조선의 어느 무덤에서도 이 장식 단추가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식 단추가 나오는 지역만 분포도로 그려도 고조선의 강역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방은 이런 예가 없고 중국에서 산동성, 우리와 가까운 산동성, 절강성 이쪽에서 조금 나오는데 우리보다 300년 늦게 이런 단추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확대한 모습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하트를 거꾸로 한 모양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잎 양식인데 고조선의 초기부터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니네들 하트가 서양에서 왔다고 하트 모양이 절대 그렇게 알지 말라 그러죠. 서양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앞선 연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사시는 이 팔에만 이렇게 양쪽에 달았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이나 다른 어떤 소재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깃에다가 이 안악사모분의 묘주가 또는 이 소매 끝에다가 이 장식 단추를 하고 있는데 역시 고구려는 고조선을 계승한 모습이 복식에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밈새. 왼쪽으로 여미면 북방계통 옷이라 그러고요. 오른쪽으로 여미면 복식연구에서는 중국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옷에는 저 길림성 쪽의 벽화에는 왼쪽이 많고 평양 쪽에는 오른쪽이 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북방민족의 옷을 받아들였다가 이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오른쪽도 좀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거의 복식에서는 교과서예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검사를 해보니까 평양 쪽에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많고요. 길림성 쪽에는 물론 왼쪽이 많지만 오른쪽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럼 북방은 왼쪽만 하고 중국은 오른쪽만 여몄는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북방민족인데 이렇게 마렴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북방민족의 청동으로 만든 무인상인데 오른쪽 여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의 마왕태 무덤에서 잘 아시죠? 한대 마왕태 무덤에서 나온 건데요. 왼쪽 여밈을 하고 있어요. 귀족의 무덤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 중국의 귀족 무덤에서 나온 하인인데요.
왼쪽 염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춘추 전국시대의 인물 도형인데 귀족입니다. 역시 왼쪽 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오른쪽 염임을 한 품이 있는 그런 그 염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왼쪽 염임을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 쏘는 분들은 그쪽으로 힘이 더 많이 가해질 수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도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것을 대단히 폄하하는 그런 그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매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우도시 만들어졌다고 하고, 중국은 무조건 넓은 소매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그렇게 좁은 소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소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도 아니고 하는 일에 따라서더라고요. 일을 복잡한 걸 하는 분은 좀 바지나 소매가 통이 좁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중국의 이 지배계층, 주나라 귀족인데요, 굉장히 소매가 좁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기준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어디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얽매게 하는가? 이게 우리 학문의 잘못된 풍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은 이 부분, 이걸 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리가 고구려 옷을 보면 선을 둘렀는데 드라마 같은 데선 이걸 너무 넓게 해서 막 사우나 옷처럼 그렇게 만들고, 우리 복식의 특징은 이 선을 두른 옷을 입었을 때 옷고름을 매면 앞에 선을 안 두릅니다.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복잡하게 되는 거를 피한 단아한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속옷을 겉옷보다 옅은 색으로 입습니다. 근데 요즘은 드라마상에서도 좀 난데, 그전에는 그냥 사우나처럼 생긴 옷만 탁 입히고, 그러니까 양복을 입을 때 와이셔츠를 안 입히고 입는 그런 스타일로 나오는데, 지금도 아마 자세히 보시면 뭐 요즘 사극 드라마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북방민족의 무덤 신강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바느질이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옷도 북방에서 왔다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강 쪽에서 출토된 주름이 있는 바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북방민족들은 어떤 바지를 입었냐면요, 허리를 가슴에다가 질끈 동여매거나, 그 다음에 밑에가 이게 지금 굉장히 폭넓은 바지를 아까 중국 사람들처럼 여기를 싸매서 무릎 밑에서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밑에가 질질 끌리니까 신발을, 앞에가 이렇게 들린 신발을 신어서 이 폭이 거기에 걸쳐지게 만든. 근데 우리는 그런 신발을 신은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바지를 보면 여기 무용총, 이거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요. 여기가 삐죽하게 나오게 묘사된 거는 바로 지금 한복 바지처럼 미술된 바지를 표현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좁은 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 타는 사람 바지도 그렇게 좁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무늬가 있잖아요. 요즘 뭐 아주 다양하게 복식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고구려 옷을 재현한다는 전시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 아까처럼 사우나 옷처럼 만들었거나 마네킹이 속옷을 입지 않고 있거나, 또는 이 전무늬 옷을 하는데 이게 직조한 겁니다. 이걸 스캔해서 확대하면요, 간격이 굉장히 일정해요. 이거는 당시에 그냥 물감으로 탁탁 찍은 옷이 아니라 직조할 때 문양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네모난 것도 있고 마른 목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현할 땐 그걸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그리고 당시는 천연 물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아하죠. 근데 지금 우리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들은 무슨 광대 옷처럼 되죠. 점을 막 탁탁 찍어서 이걸 해놓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쉬운 거는 몇 년 전에 백제 지역의 어떤 박물관에서 저보고 이 백제 옷을 고증해달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그랬는데 마네킹을 들고 왔어요. 제 연구실에. 근데 마네킹을 들고 왔는데 그 마네킹이 완전히 서양인의 체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배꼽 티에다가 청바지를 입으면 딱 어울릴 그 마네킹에다가 우리 옷을 아무리 잘 만들어 입혀도 근본적으로 그 매무새는 안 납니다. 제가 놀란 거는 아까 당나라 태종을 만나러 갔던 사신들 있잖아요. 하트 모양의 장식을 했던 그 사신들의 체형과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이 주인공들의 체형이 이게 같아요. 제가 놀라운 것은 그만큼 고구려 고분벽화를 그린 고구려의 화가나 당태종 밑에서
염립본 같은 그 화가가 최고의 화가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만큼 이 체형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허술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려면 이 고구려 사람들의 올바른 체형 그 위에 한복을 입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국의 당시에 굉장히 쫄바지를 입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넓은 바지 입진 않았습니다. 이게 상나라 때 그 청동 인형인데요. 두루마기도 굉장히 좁은 걸 입은 그런 상태고, 이건 아까 보신 그 진시황 통일정부 때 일반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지에 대해서 또 치마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름 치마를 많이 입었는데 중국은 이렇게 휘휘 감기는 포 안에 주름지지 않은 치마를 많이 입었고요. 이게 남성들이 입었던 치마입니다. 사실은 두루마기처럼 보이는데요. 앞에가 막혔고 치마고 속에다 속바지를 입지 않고 그냥 치마를 입은 그런 상태고, 바지를 입어도 밑이 터진 그런 그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북방민족들은 거의 치마를 여자들이 잘 안 입는데 유일하게 출토됐는데 우리의 치마와 구조가 좀 다른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웃옷과 아래옷 뭐 이런 분석은 고대 중국의 옷이 또는 그 북방민족의 옷이 우리의 그 옷과는 무관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이제 갑옷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서 그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고조선이 갑옷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엔 잘 안 믿습니다.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고구려의 유적에서 맨 앞에 보이시는 것은 고조선의 신석기 시대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BC 2000년대에 함경북도 범위구성 유적에서 나온 뼈로 된 가편이고요. 이것은 요녕성에서 하가점 상층 유적은 고조선의 유적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식을 지닙니다. 긴 네모 모양이요. 그리고 구멍이 뚫려서 옆에 것과 연결하게 하는 고기 비늘 모양인데요. 후대에 가면 평양에 고조선의 유적에서 출토된 거는 지금 그 드라마상에서 보실 수 있는 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입니다. 그런데 우리 갑옷은 이게 그 청동이나 철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중국 갑옷보다 가볍습니다. 얇고. 그리고 뒷면에는 땀을 흡수하게 실크를 여러 겹 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비늘 모양처럼 이렇게 겹쳐져야 되는데 연개소문 드라마를 시작할 때 그 SBS에서 저를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옷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이미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둔 적이 있는데요. 이 갑옷을 플라스틱으로 해놨는데 고조선 거보다 몇 배가 두꺼워요. 플라스틱인데. 그리고 고조선은 긴 네모 모양이 고유 양식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그걸 계승하거든요. 동부여도 그렇고. 그게 계속 이렇게 겹쳐지면 저희 요새 그 고구마 같은 거 찔 때 이렇게 찜그릇이 오그라들었다 펴졌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계속 겹쳐지고 밑에도 겹쳐지니까 몇만 명이 벗어놓은 것도 조그만 방 안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벗어놓으면 이렇게 납작해져요. 그다가 다시 이렇게 입으려고 일으키면 옷의 형체를 지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음새 부분을 우리 그 드라마상에선 그냥 펼쳐서 듬성듬성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방어 효과가 없는 거죠. 이 고기 비늘 모양처럼 계속 이게 엮어서 되어 있는데 사람이나 말이나 이걸 다 입는 거예요. 고구려가. 고조선 때는 말갑옷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고조선 때는 고기 비늘 모양 갑옷이 이미 청동이나 철로 된 게 만들어졌는데 당시 중국은 그게 없습니다. 진시황 통일정부의 유적이 여기 병마 도용이다 뭐다 막 가서 전시회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그 옆에 당시에 우리의 생활상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진시황릉에서 나온 것만 갖다 보여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시황릉에서 나온 그 도용들이 입은 거는 가죽 갑옷입니다. 그거는 부분적으로 가슴만, 등 부분만 이렇게 막고 밑에는 그냥 일반 평복을 입었잖아요. 그건 다 가죽으로 된 거예요. 진시황 통일정부 때까지 청동이나 철로 된 갑옷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대에 와서 만드는데 한초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고조 유방이가 죽은 다음에 부인인 여호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여호 때에 와서야 좀 경제가 회복되지만 염철을 국유화하지 못했습니다. 소금하고 철을요. 소금하고 철을 국유화한 거는 문제 이후 문경 시대를 지나서 무제 때입니다. 무슨 무제 때에 와서야 우리와 같은 갑옷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물전을 할 때는 우리의 것도 비교해서 보여줘야만 우리 학생들이 교육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중국계 대단히 우월하다는 그런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드라마상에서도 제가 SBS에다 지적한 게 왜 그 당시 갔을 때 말갑옷을 안 입혔더라고요. 왜 말갑옷을 안 입히는가. 말갑옷을 입혔는데 나중에 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북공정을 겨냥한 뭐 주몽이다 뭐다 드라마들이 다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그 옷에서는요. 제가 내용은 뭐 매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몇만 명도 우리는 다 입었습니다. 장군부터 병졸까지요. 갑옷과 말갑옷을 다 입고 나가요. 그게 삼국사기나 이 자료에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상층 그 상위권에 있는 계급의 사람들만 그걸 입었거든요. 그리고 말갑옷에서도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그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북방이나 중국의 말갑옷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따가 어떻게 미흡한지 제가 실제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구려 말갑옷은 특히 이 마면갑, 말이 얼굴까지 다 쓰는데요. 그 얼굴에 쓴 마면갑이 미소를 띠고 있어요. 지금 부패된 게 출토가 됐지만 그걸 다 맞춰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만 다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만 대군이 갑옷과 말갑옷을 다 입는데 말들이 다 웃으면서 그 청동으로 만들었을 때 왜 드라마상에서 다 녹슨 걸로 만들어놨는데 전 이해가 안 가요. 다 번쩍거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광개토 대왕릉에서 나온 거는 금색 그 도금을 한 거예요. 갑옷 조각도요. 그게 쫙 몇만 명이 나갔을 때는 굉장히 그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수당하고의 전쟁에서 이긴 거는 그 뭐 괜히 이긴 거는 아니라고 말갑옷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청동 기술이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액세서리는 광택이 나고 가볍게, 그 다음에 이 갑옷 같은 거는 쉽게 그 화살이나 무기에 박히지 않고 가볍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드라마상에서 보면 연출의 문제겠지만 화살만 맞으면 바로 피가 나고 죽잖아요. 전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고구려 갑옷이 형편없는 걸로 자연스럽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조선 갑옷의 이 양식을 고구려가 전혀 흐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 왕의 무덤에서 이 고조선 당시에 가죽 갑옷이 남았는데요. 상나라 전체 그 유물에서 이러한 문양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관모 장식에서 나오는 문양이 바로 요겁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이어왔던 문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죽 갑옷은 고조선이 중국에 수출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 갑옷. 이거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절대 그 청동기 시작연대가 자기네가 동아시아에서 최고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 물건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고조선이 앞선 걸로 나오거든요. 이름 모를 북방민족의 걸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가장 그래도 학제적인 양심을 지닌 분이 중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북방에서 대만으로 내려오셨다가 대만대학에 계시다가 지금 하버드에 가 계신데요. 연세가 높으신 장광지 교수입니다. 고고학자인데요. 그분이 자기 상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책에서 또는 더 아키롤로지 오브 엔션트 차이나라는 그 선사 고고학의 책에서 중국 청동기의 기원은 고조선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산동반도 쪽, 바레만 그쪽으로부터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주 복잡하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도 상나라 역사를 많이 연구했습니다만 상나라 청동기는 지금 전 세계가 자랑하고 있고 대만 고궁박물관에 거의 90%가 나와 있습니다.
장개석이가 다 가져왔죠. 근데 상나라 청동기가 거의 다가 제사용 물건이기 때문에 그릇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키만한 그릇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원시적인 형태가 없는 겁니다. 초기 청동기 형태가 지금까지 출토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상나라는 그렇게 청동기를 자랑하지만 농기구가 한 점도 지금까지 출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나라 청동기 원시적인 형태가 없는 거는 일본이 고조선이 붕괴한 다음에 서기전 3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고조선 유민들이 가야 지역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건너가면서 바로 그 시대의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이삿짐 쌀 때요. 그래서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그 지역에서 가야와 동일한 물건이 나오지만 가야는 초기 형태부터 선사시대부터 변천사를 갔잖아요. 우리가 땅속에서도 역사가.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건너갔을 당시에 연대를 갖는 가야의 물건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막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트 모양, 그 다음에 이 청동 장식 단추가 이게 고조선의 청동 투구인데요. 앞에다 그런 장식을 쭉 달았고 이건 당시에 상나라의 청동 투구입니다. 근본적으로 모양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 유적에서 나온 고기비늘 모양의 철 가편인데 너무 부패가 많이 돼서 제대로 된 형태가 보이지 않지만 이 구멍을 연결했던 건 철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체가 안 돼요. 우리 갑옷이. 근데 당시의 중국은 실제 출토품도 그렇고 문헌자료에서도 밝힙니다만 가죽끈이나 비단을 꼬은 끈입니다. 그러니까 칼로서 해체가 되죠. 중국 거는. 근데 우리는 해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쪽에서 나온 출토물 중에는 이렇게 갈고리처럼 끊임없이 연결된 북한학자들은 가시도친 무기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인 무기가 출토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갑옷을 다 입었잖아요. 얼굴도 쓰고 롱으로 입어서 말발굽 위에까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사람도 다 투구도 쓰고 목도 북방민족은 이 갑옷을 입어도 이게 다 나오는데 우리는 목은 또 목대로 조립식으로 된 갑옷을 따로 이걸 두르거든요. 견갑이라 그래서 신발까지 다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신발을 보여드릴 텐데 발바닥도 그냥 있질 않고 위에는 이제 가죽이겠지만 발바닥이 스파이크로 된 철징이 박힌 그런 밑바닥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집 애 신발을 축구화를 신고 뛰어보니까 굉장히 잘 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도 보병인 경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에서 떨어졌을 때도 그 신발을 신어야지 빨리 뛸 수 있는데 말에 탔을 때는 옆에 말이 갑옷을 입지 않은 상대방 적의 군사가 왔을 때 발길질만 해도 충분히 방어 효과와 공격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세트로 입거든요. 그런데 해체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나 창에 어려우니까 우리 세 나라가 우리 민족끼리 싸울 때는 이게 탁 갈고리를 걸어서 끌어내리는 그런 무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진시황릉에서 나온 진병마용인데 이 갑옷이 바로 이게 가죽이에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악사모분 덕흥리 고분에서 이 말갑옷의 앞에 얼굴을 보세요. 이게 잘 복원하면 웃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아주 뭐라 그럴까 위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평양에 역사박물관에 가서 찍어온 건데요. 여기에 아주 희미하게 등자가 보입니다. 이 등자 뭔지 아시죠? 안장을 얹고 발 거는 거요.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싸움에서는 또 다르다는 거죠. 저는 말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요. 북방민족이 이게 먼저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고구려가 중국이나 북방보다 이 등자 연대가 앞섭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바로 이 뾰족뾰족 나온 게 아까 갑옷과 함께 신었던 신발 밑바닥이 여러 군데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자는 광개토대왕릉에서 나온 금동으로 만든 등자고요. 이게 고구려 요녕성 쪽의 무덤에서 나온 말갑옷 얼굴인데 이 부분이 지금 상에서
그 부패가 되고 남아있질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광개토대왕 능 부근에 있는 마선구 무덤에서 출토된 금동으로 된 가편, 비늘 모양 가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북방민족, 도낭벽화에 나오는 북방민족의 갑옷인데요. 말 갑옷이 다리가 다 나왔어요. 우리는 이게 다 덮거든요. 그만큼 가벼웠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 얼굴이 다 통으로 다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보다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개마, 말까지 갑옷을 입히는 말갑옷은 우리가 중국이나 북방보다 한 300년 앞선 걸로 그렇게 그 분석이 됩니다. 이게 북방민족들 갑옷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목 부분이 그냥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로마 그 서역의 영향을 받은 로마군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백제 몽촌 토성에서 나온 뼈로 된 가편인데 서울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고조선의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북방민족들과 보면 굉장히 넓잖아요. 쭉 이어서 됐고 우리처럼 겹치질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통판으로 이렇게 그 금속으로 된데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가죽인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우리의 양식과는 이 갑옷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그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보는가?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보다 갑옷이 나온 연대가 늦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그 한 무제 때 초기의 형태는 우리와 같은 비늘 갑옷을 하다가 나중에 그 서역과의 한 무제 때 말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리장성 이남의 그 중국이 한 번도 북방민족에게 이겨보지 못한 역사인데, 그 원인은 바로 이 기마병의 부족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무제 때, 경제 때부터 양마, 말을 키워오기 시작하면서 한 무제 때 드디어 이제 흉노족하고 한판 붙어보는데,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거는 북방민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니까 다 기마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만리장성 이남은 거의 다가 보병입니다. 그래서 말을 끊임없이 서역에서 요구하다가 결국은 안 주니까 정복하면서 이제 동서교통로가, 서역과의 교통로가 열린 그런 그 상황인데요. 북방민족들을 침략할 수 없었던 이건 다른 원인인데, 사마천의 사기의 많은 기록은 이 북방민족들이 참 대단해요. 엄청나게 그 한 10년이고 그 중국 사람들이 군대를 정비하고 식량을 꾸리고 해서 만리장성 쪽에 가서 싸우려고 하면 이 사람들 다 금방 텐트 걷어가지고 말 타고 사라집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싸우죠. 그럼 몇 달을 기다리면 기후가 바뀌잖아요. 봄에 가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폐잔병처럼 남을 때 북방민족들이 샥 나타나요. 준비를 단단히 해서 나타나서 전멸을 시키거든요. 그게 중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역사에서 만두피 안에다가 어떠한 종족도 그냥 싸버리면 중국이잖아요. 끊임없는 종족적인 혼혈과 문화적인 혼합을 굉장히 대범하게 역사관에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36년간 통치받은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데, 제가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역사 교과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존속했던 기간만큼 페이지를 할애해 주면, 고조선은 좀 페이지가 많아야 되는데 한 페이지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무것도 거기 서술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 좀 있다가 근현대사를 한 학기 내내 배워요. 요즘 학생들이. 근데 그건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극히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왜 그렇게 한 학기 내내 배우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우리는 별섬 민족인가 보다. 그 한 학기 내내가 우리 역사에 거의 다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은연중에 하는데, 중국 교과서 보면은 존속했던 기간만큼 페이지를 할애하고 이민족의 지배 역사도 종족적인 혼혈과 문화적인 혼합으로 만두피처럼 싸버리고 배우니까 절대 자존심 상해하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와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 교육을 시키니까 중국 아이들은 옷을 남루하게 입더라도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또 일본은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역사를 잘 가리키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막 나오는 거죠. 일본 민족의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우월하게 가리키니까
막 중학교만 나와서 막 사탕 만드는 사람도 사탕 껍질까지 절대 일본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포장 하나에까지 국가가 요구하지 않아도 일본 고유의 문양으로, 고유의 어떤 전통 문화로서 표현하는데, 우리는 뭐 슈퍼에 들어가 보면 다 영어로 된 과자잖아요. 어떤 게 좋은지 저 같은 사람은 몰라서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러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주면 우리 교과서에 또 이러한 내용들이 실려준다면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갑옷이 몽천 토성꽃밖에 남아있질 않은데요. 사서에 보면 백제 갑옷이 유난히 화려했던 게, 지금 그게 완도인지 성어사설에 나와 있는데 제주도인지 이미 멸종돼 있지만 불분명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나무가 6월 달에 즙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 그 즙이 황금색 칠이 난대요. 그래서 그것을 뼈나 철로 된 갑옷 위에다가 칠을 했기 때문에 거의 백제 군사가 나타났을 때 명관계라고 하는데 금빛이 찬란했다는 사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힘이 백제의 역사에서 산동성, 절강성, 복권성, 이 중국의 곡창지대를 342년간 지배했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왜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서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일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 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하는데 이 갑옷하고 무기 수출한 거 보세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그래도 중국을 정복하려고 했고 북방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실제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늘 우리는 왜곡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별 수 없는 민족인 것처럼 학생들이 자부심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야 쪽에 그런 무덤들에서 나온, 또 옆에 거는 신라 무덤에서 나온 갑옷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구려, 이건 고이산성에서 나온 투구고요. 이 자료가 안 좋은 건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발굴 보고서를 내면서 형편없는 사진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산시 연산동에서 출토된 일본 사람들이 발굴했던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숭전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철투구, 비교하시라고 사진보다 이 모형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된 투구인데요. 다 고조선 갑옷, 긴 네모 모양의 조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야의 통판으로 된 갑옷과 오른쪽에 건 목갑옷, 긴 네모 모양이 연결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갑옷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교과서나 또 연구자들의 논문, 또 책의 내용들은 우리가 갑옷을 못 만들어서 중국이나 북방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걸로 수많은 해방 이전에 일본에 의한 연구나 해방 이후의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조선으로부터의 이런 계승 관계로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보여드린 게 고조선의 지도인데요. 복식 자료 중에는 가락바퀴, 방추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락바퀴가 북방 지역은 문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질그릇을 만들어 쓰고 깨진 걸 아까우니까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 구멍을 내서 방추차를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균무늬 질그릇, 빗살무늬 질그릇 모양, 문양이 우리 방추차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중국은 채색 질그릇, 흑도 칠그릇, 질그릇 그런 걸 썼기 때문에 가락바퀴도 바로 똑같은 문양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빗살무늬 가락바퀴가 출토된 지역만을 분포도로 나타내 보고요. 그 다음에 문헌자료로서 입증된 고조선의 강역, 거기다가 또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만의 분포도,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청동 장식 단추가 출토된 지역, 그 다음에 허리띠를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허리띠도 우리만의 양식이 있습니다. 무늬가 없는. 중국은 굉장히 무늬가 화려하고요. 민무늬 허리띠 장식이 출토된 지역, 그 다음에
긴 네모 모양의 갑옷 조각이 출토된 지역, 그 다음에 이 복식 양식, 동일한 복식의 어떤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에 이 양식을 입은 지역, 이걸 분포도로 나타내면 바로 이처럼 나타나고 고조선의 강역이 문헌자료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분포도가 없느냐 하면 여기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지역만 빼놓고는 여기가 고조선의 강역이었다고 이런 분포도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학생들에게 제가 상명대학에서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치던 당시의 과목이 지금도 그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와 현실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사이버 강의에서 이걸 막 그 자료를 그냥 클릭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게 애들한테 그냥 고조선 유물, 고구려 유물 이걸 막 주변 나라하고 막 비교해서 막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는 사이버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가서 이거 보여주고 분포도를 같이 그리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9시 뉴스 바로 보기 직전이 거의가 황금 시간 아닙니까? 그때 모 자동차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이 지도를 딱 펼쳐서 보여주면서 아무도 안 가본 이 지역을 여기서 서울에서 이렇게 달려가고 싶다 하면서 자동차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가 이걸 가르친 지 며칠 안 돼서 그 광고를 보더니 인터넷에 그쪽 회사에 막 홍보부에 올리고 거긴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근데 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지역을 그 차를 타고 가냐. 그래서 뭐 끊임없이 글로 전화하고 뭐 굉장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를 보내주고 저도 또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거기는 왜 고조선의 땅이었으며 고구려가 그 땅을 다시 또 살았으며 뭐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니까 참 고맙게도 전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한 일주일인지 열흘 후에 갑자기 광고가 바뀌었는데요. 다시 그 지도가 나오면서 예전에 밟았던 그 땅을 다시 달리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저희는 막 자판기 커피 뽑아다가 축배를 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강의가 역시 교육에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그 대기업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대기업의 차를 좀 불편한 게 있는데도 계속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와 현실이라는 과목에서 고조선 강역만 나오면 너무너무 열심히 제가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거를 확실히 해놔야지만 여기서 출토되는 물건을 우리의 것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남의 땅에 물건이 있는데 박물관에 가면 이 명패까지도 다 이름 모를 북방민족의 것, 중국의 것 뭐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혼이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름이 다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강역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갑옷은 모두 고조선 문화권에서 확산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조선 초기의 청동기들은 이 석과 함께 합금의 기계적인 성질, 또 강도 또는 연신율을 제고시키는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그 분석표를 보고 뽑아낸 그 내용인데요. 근데 중국에서는 상나라 때 아연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사에서 뒤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서주 초기부터 비로소 소량이 사용되지만 청동의 질을 높이는 고조선이 이미 사용했던 비소, 안티몬, 비스무트, 코발트, 은 등의 다양한 성분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변천사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철 역시 탄소 성분의 함유량이 어느 정도가 되면 굉장히 단단하고 그걸 넘어서면 부서진대요. 그걸 고조선의 철기가 정확히 지켜줬다고 북한학자들은 발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대 복식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두서없이 설명 감사합니다가 있었는데 넘어갔네요. 말씀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사실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과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